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83회 기출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조정 문제입니다. 회사 이름 광명전자 주식회사래요.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광명전자 주식회사로 변경하신 다음 법인 조정 탭 누르고 출발합니다. 이번 회차 기출문제요. 이러한 서식을 작성한답니다. 출발합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세요 라고 출제되었고요.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 즉 이자 비용이 이렇다는 말이다. 그죠? 자, 대주주인 대표이사 백두산한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2월 5일과 5월 1일에 각각 1억 원씩 대여해 주었답니다. 이자 지급에 대해서 약정은 따로 없대요. 당사는 12월 31일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해서 결산했답니다. 발생주에 따라서 차변의 미수수익 30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300만 원을 인식했다 이겁니다. 당사는 인정이자 계산할 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답니다. 자, 먼저 법인세법상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언제라고 했습니까? 자, 예금이자는 실제 현금 받을 때고요. 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 지금 보는 게 비영업대금 이익이다, 그지? 그 경우는 약정주의라고 했습니다. 약정이 따로 없는데 발생주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다고요.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미수수익, 이자 수익으로 계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1단계로 세무조정 필요할 거다. 세법에서는 이거 인정 안 하거든. 수익을 감소시킨다. 마이너스 세무조정입니다. 그죠? 금액 얼마? 300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 여기 1단계고요. 이제 2단계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그지? 입금 산입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 그리고 소득 처분은 누구에 대한 가지급금입니까? 대주주인 대표이사입니다. 주주에도 해당하고 우리 직원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면 주주라면 배당이고 직원이라면 상여다, 그지? 둘 중에 뭘로 선택한다고요?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액 계산해서 상여라고 세무조정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제 서식 채워봅니다. 새 서식.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서식. 먼저 가지급금 내용을 입력해야 되겠다, 그죠? 만약에 전표 입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요가 따박따박 입력이 돼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와질 겁니다. 자,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뭐 설사 전표가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불러올 수가 없는 상황일 거다. 할 수 없다. 그냥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직접 입력합시다. 자, 직책이 대표이사다, 그지? 대표이사 적어주고 성명이 누구요? 백두산. 자, 적요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안내 나와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일 경우 정기로부터 2월 되면 1번, 대여했으면 2번, 회수했으면 3번 누르랍니다. 자, 2월 5일에 1억 원 빌려주었고 5월 1일에 1억 원 빌려줬습니다. 그죠? 자, 각각에 대해서 2번 대여를 선택해 주면 되겠다. 그죠? 2번 대여. 몇 월 며칠? 2월 5일. 자, 금액 1억 원. 그리고 또 5월 1일에도 추가로 대여했다. 그지? 5월 1일 1억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러면 적수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수금은 없다, 그지? 그래서 가지급금만 작업하면 되고 가수금은 별도로 작업할 거 없어. 그 다음 차입금 입력입니다. 자, 차입금 원금이 보통 제시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이자 비용이 지금 제시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전표 내용 불러오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죠? 자, 새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전표 내용이 쫙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자,
목성은행과 수성은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라는 내용은 그지? 문제에서 없는데 점표에 뭔가가 입력이 돼 있나 봐. 그게 끌려왔고요. 뭐라고? 백데이터의 미비점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이 내용 좀 어설픈 문제다, 그지? 할 수 없어. 우리는 끼워 맞춰서 해결해야지. 자, 불필요한 내용이 불러와졌는데 요거는 선택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겠지 뭐. 그리고 목성은행, 수성은행에 대해서 2억 원, 5억 원 빌려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자를 이렇게 각각 700만 원과 2,250만 원을 지급했다 이겁니다. 자, 이자율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목성은행에 대해서는 3.5%. 아이고, 3.5, 그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럼 700만 원 자동으로 계산되고. 수성은행은 이자율이 몇 프로? 4.5%라고. 4.5 이렇게 입력하면 2,250만 원 자동 입력되고.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자동으로 프로그램 계산해 준다 이겁니다. 자, 인정이자 계산 을지라는 탭 선택합니다. 자, 확인합시다. 자, 2월 5일, 5월 1일 각각 1억 원씩 이렇게 빌려주었는데 그때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구해보니까 좀 다르더라 이겁니다. 2월 5일 현재에는 그지? 2월 5일 현재에는 차입금이 뭐밖에 없었습니까? 차입금이 2월 5일 현재에는 작년도에 돈 빌려줘가지고 올해로 넘어온 수성은행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 2월 5일 당시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4.5%더라 이겁니다. 그치? 4.5%. 그와 달리 5월 1일에는 작년으로 넘어왔던 차입금뿐만 아니고 올해 3월 1일에 빌려줬던 것도 있는 상태니까 요거 두 개를 가중평균한 걸로 지금 열심히 구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열심히 가중평균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거다. 그렇게 해보니까 4.21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이자가 딱딱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갑지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그 두 금액 계산을 합해 보니까 6, 8, 9, 7, 2, 5, 6 그지? 요만큼이 인정이자로 계산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세무조정해야 된다라고 결론값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무조정을 입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험 치실 분들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자, 이 문제요. 세법학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이슈. 인정이자 반환해 가지고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된다는 이슈이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에 대한 귀속 시기, 그지? 발생 주기에 따라서 열심히 미수 수익 같은 거 인식해도 절대 인정 안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세법학적인 내용이 지금 결합된 문제다 이겁니다. 세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세법 학 서적마다 책마다 빠짐없이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문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산 세무 자격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 워낙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까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우리 교재 이론편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론편 내용에서 뭐 양갈로 5번이라는 주제로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서 사례 예시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2018년도 제1판이다 그지? 책 쓰고 나니까 오류가 한 군데 있더랍니다. 요 부분. 그래서 제가 제대로 수정해서 2019년도 개정판은 잘 이제 반영했습니다. 조금 이따 출간될 건데. 이제 2018년도 1판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정답도 우리 교재 내용처럼 발표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 뭐 불이익 없이 그냥 다 정답으로 인정되었을 겁니다.
정답 자체가. 그런데 죄송하게도 정답이 좀 풀이가 좀 엉터리더라 이겁니다. 엉터리가 다른 게 엉터리가 아니고 이겁니다. 자, 열심히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 보면 6897256 나왔잖아. 그지? 요거에 대해서 플러스 세무조정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회사 계상액. 회사가 발생 주의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300만 원 인식했잖아. 그지? 다만 손익 기속 시기가 조금 세법하고 회계하고 다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인정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거야. 내년에는 그 부분이 다시 없어져 버립니다. 유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유보로 반대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유보다 그지? 마이너스 유보는 내년에 플러스 유보로 반대 세무조정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점 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회계에서 300만 원 이자 수익을 인식한 상태니까 세법에서 봤을 때는 6897256만큼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는 걸로 본다 이겁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이렇게. 그런데 회사는 300만 원을 이자 수익 인식했으니까 6897256과 300만 원의 차이인 3897256 요거를 플러스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확한 풀이일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 주제가 출제되면은 이제 제대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풀려면 다른 거 아니야. 회사 계상액에 어떻게 300만 원 입력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정확한 결론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세무조정을 해주자. 첫 번째, 미수 수익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하자. 됐죠?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다, 그지? 미수 수익. 뭐 요거 선택해도 됩니다만 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냥 직접 입력 클릭해서 그냥 입력합니다. 미수 수익. 됐죠? 얼마? 회사가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한 300만 원. 요거를 마이너스 유보로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 3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는 내년에 플러스 유보로 없어질 거다. 됐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겁니다. 숫자. 일단 입력 먼저 하고 분석해 드릴게요. 자, 입력합니다. 자, 가지급 인정이자 입력한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입력하고, 자, 금액 얼마요? 3897256. 3897256. 뭐 상여로 소득 처분하더라. 됐습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입력 제대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 종료 버튼 누릅니다. 자, 일단 입력은 잘했고 이제 분석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이자가 3%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억 원, 1억 원, 토탈 2억 원 빌려줬잖아, 그지? 2억 원 빌려줬는데 3% 이자 받기로 약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각 만기가 1년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만기가 되는 올해 2월과 5월에 2억 원 빌려줬는데, 그지? 내년도에 이제 돈 원금 받을 때 이자를 받을 거다 이겁니다. 얼마? 600만 원 받겠지. 그래서 회사는 발생주에 따라서 올해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차변에 이자 돈 들어올 겁니다.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할게. 6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대변은 미수수익 300만 원 이미 장부상 인식했으니까 올해에 내년에는 미수수익 차변에 있는 걸 대변에 적을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내년도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거라고. 맞습니까? 이제 발생주에 따라서 내년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지만 세법에서는 어떻게 본다고요? 약정주에 따라서. 그러면 약정을 어떻게 했다고 봅니까? 만기가 될 때 원금 받을 때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겠습니다라고 약정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런 거 인정 안 해. 올해 300만 원, 내년에 300만 원 이자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600만 원 한 큐에 인식한다라고 세법에서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올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세무조정 300만 원, 소득세법 뭐 마이너스 유보. 내년도에는 뭐 플러스 세무조정 600만 원을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는데 왜 너 300만 원만 인식했니? 그렇게 세무조정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플러스 세무조정 300만 원 유보가 되겠지. 이렇게 세무조정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미수수익 300만 원 인식한 거는 시점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인정은 다 해주는 거예요. 세법에서.
그런데 그지? 그래서 가지금 인정이자 68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지금 세법사 인식해야 되는 이자 수익 같은데 시점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300만 원이라고 장부에 인식을 했으니까 올해는 뭐 그러니까 약 4% 정도 된다, 그지? 차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4%랑 3%랑 오고 차이인 1%만큼이 올해 이제 세무 조정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아까 300 얼마 되더라 이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제대로 수정해서 학습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제대로 수정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이자를 뭐 보자. 자, 차입금 내용. 자, 5억 원에 대해서 4.5%라서 2,250만 원이고 2억 원에 대해서 3.5%라서 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5억 원에 대해서 4.5% 2,250만 원 요거는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목성은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2억 원을 언제 빌려줬습니까? 3월 1일 날 돈을 은행에서 우리가 빌려왔습니다. 그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얼마입니까? 1년치 이자가 아니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지? 10개월분에 대한 이자만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부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약간 회계상 자료가 지금 조금 엉터리다라고 보여진다 이겁니다. 회계 입력되어 있는 백데이터가. 됐죠?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구할 때 설사 3월 1일에 돈을 빌려와 가지고 1년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는 그냥 원금에다가 바로 이자율 곱해가지고 700만 원 요걸로 사용해가지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교부통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백데이터가 조금 어설펐고 사실은 이자 비용 부분이 목성은행에 대해서는 700만 원이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해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자료가 제시될 때는요. 이자 비용이 제시되는 거는 좀 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고 사실은 필요한 거는 뭐 원금 부분이 자료로 제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자료도 수정 부탁드립니다. 지급이자 요거를 그냥 뭐 칸도 부족한데 삭제해버리고요. 요거를 차입금 원금을 지금 제시하는 걸로. 그래서 차입금이라고 자료 고치고 목성은행이 아까 2억 원이었거든요. 2억 원. 지명관계상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합니다. 수성은행이 5억 원이었거든요. 5억 원. 그래서 합계가 7억 원입니다. 이렇게 좀 자료를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 이 부분도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자를 지금 가지급금 2억 원 빌려주면서 이자를 얼마 받기로 약속도 안 했는데 무슨 미수수익 300만 원을 인식합니까? 그죠?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억 원에 대해서 3% 비슷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자는 소정의 서로 합의된 금액이다 이겁니다. 소정의 금액을 수령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언제 받기로 했다고요? 만기에 내년도에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진짜 요 미수수익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소정의 금액을 만기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약정하였다. 그지? 이렇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래야 확실하게 올해는 손익계속식이 도래 안 했으니까 미수수익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해야 된다라고 딱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두 군데 수정해 주시고 정답도 그지 300만 원 차감된 그걸로 금액을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학습 부탁드립니다. 자, 2번 문항 볼게요. 자, 그럼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아버릴까요? 오케이.
자,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세요. 자, 대손 발생 내역 전액 대손 충당금과 상기했답니다. 2019년 1월 10일, 4월 8일, 10월 4일 3건이네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성은에 대한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외상 매출금 2,200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대손 인정된다, 그지? 세무조정할 거 없고. 4월 8일 예전 주주인 권승준 씨가 사망하여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확정되었다. 단 당사와 권승준 씨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랍니다. 돈 빌려주는데 상대방 사망했고 무재산이 입증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손 인정되더라. 됐죠? 그 다음 10월 4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장단으로부터 받은 받으럼 2,500만 원이 부도 발생되었다. 부도 발생되면 대손 인정은 되는데 언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아직 6개월 경과 안 됐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대손 요건 충족 못하더라. 그래서 송금 불산입 2,500만 원. 소득 처분은 유보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세무조정하자. 자, 그 다음 대손 충당금 정기로부터 이월된 게 이렇게 있었고 조금 전 3건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각각 감소했다, 그지? 그리고 기말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기말 잔액이 이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대손 관련 기말 채권 잔액은 이렇답니다. 기타 자료, 전기 자본금과 전입금 조정 명세서 을에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잔액이 132500001 존재한답니다. 기초에 있는 대손 충당금 장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요만큼은 부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한도 초과였다 이거지 작년도에. 자,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답니다. 자,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액, 요거 유보다, 그지? 요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 세무조정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왜? 총액법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읽자마자 우리는 마이너스 세무조정 1,325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딱 판단할 수 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올해 대손 충당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을 구하면 될 겁니다. 철저하게 총액법이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회사가 계상한 금액을 이번에 추가 설정한 요걸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기말 잔액인 35328,000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세법상 한도는요, 기말 채권 잔액에서, 그지? 요거는 장부상 잔액이야. 주의할 점. 2,500만 원이라는 받으럼을 장부상으로는 감소시켰지만 이거 세법적으로는 인정 안 되더라, 그지? 그래서 요 장부상 금액에서 플러스 유보 2,500만 원 있으니까 여기서 2,500만 원 플러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세법상 채권의 잔액이 될 거다. 여기서 1% 곱한 게 한도가 되겠지. 얼마입니까? 927 373 000 플러스 172 000 하면은 1099373 000 나오는데 요거는 장부상 금액이고 여기서 2,500만 원 플러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124373 000 되고 거기서 1% 곱하니까 한도가 1124330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장부상 금액은 얼마? 35328,000이다 보니까 한도 초과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24084,270이 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24084,270 플러스 세무조정 소득처분 유보가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세무조정 하자. 서식 작성부터 해볼까요?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자,
세 건이다 그지? 빨리 적어줍시다. 1월 12일.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채권 내역 커서를 위치시키면 아래쪽 안내 나와 있다 그지? 뭡니까? 매출 채권이지 뭐. 1번 매출 채권. 대손 사유는 뭡니까? 자, 법원의 면책 결정이다 그지? 자, 법원의 면책 결정. 자, 뭐 마땅한 게 딱 없다 그지? 그럼 직접 입력하면 되겠지 뭐. 면책 결정이라고 저는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면책 결정. 자, 그다음 금액은 2,200만 원. 22000000. 자, 그다음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차변 회계 처리했는데 전부 다 인정된다 이겁니다. 22000000. 그다음에 두 번째 4월 8일이다. 그지? 408. 자. 대여금이다. 그지? 대여금. 자, 단기인지 장기인지가 언급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자,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회계상 어떻게 회계 처리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죠? 자, 확인해 봅니다. 자, 회계관리 탭 누르고 합계자립산표 메뉴 열고 12월 31일로 조회해서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단기 대여금인 걸로 예상되네요. 더블 클릭해 봅시다. 자, 2월 5일, 5월 1일. 자, 다시 그러면 요거 단기 대여금은 없다 그지? 대손학정분계. 오케이. 그러면 장기 대여금 보자. 장기 대여금. 요거네. 자, 요거였구나. 그지? 4월 8일에 요거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차변 회계 처리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그지? 이렇게 딱 뭔지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죠? 자, 앞으로 연습하시는 분이라면 요거 대여금 앞에 장기 대여금 이렇게 좀 문구 하나 추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확인했고요. 자, 입력합니다.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렇게 입력해 주자. 뭡니까? 매출 채권 아니고 미수금 날이니까 기타 채권 3번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대손 사유는 뭐였다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3번 선택해 주고 금액은 1,500만 원. 됐습니다. 전부 시인된다. 자, 그다음 10월 4일입니다. 뭡니까? 받을 엄입니다. 매출 채권이다. 그치? 사유는 부도 발생이다. 그죠? 부도 발생인데 자, 부도 발생 5번인데 아직 인정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부인액 쪽에다가 그지? 금액이 얼마요? 2,500만 원. 인데 요거를 부인액 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하단부 자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외상 매출금 얼마요? 92373,000 927373000 그리고 얼마요? 받을 엄 172 000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서식 작성하면서 우리가 실무 차원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개념 이거라고 했습니다. 회계에서는요. 대손충당금 설정을 외상 매출금 따로, 받을 엄 따로, 장기 대여금 따로 각 계정 과목마다 이렇게 설정하는데 세법적으로는 한도 계산할 때
설정할 수 있는 채권들을 전부 합해가지고 그냥 한 큐에 한도 초과 금액을 구한다. 뭐 이런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아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렇게가 장부 금액이고 여기서 2,500만 원에 대해서 그지? 받을 엄에 대해서 세무 조정이 생겼다 그지? 따라서 장부상 금액은 잔액은 요거지만 여기서 세법상 잔액은 2,500만 원 플러스 시켜야 될 거다 이거 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세무 조정 나온 거니까 단기 쪽에다가 그지? 2500000 입력해 주어야 이제 정확한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이 톡 튀어나올 거다. 설정률은 1%다 그지? 이렇게 하면 세법상 한도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서 표시되고요. 이제 회사의 계상액 적어주면 됩니다. 대손 상급비라는 비용을 통해서 추가 설정한 거 25328,000이다 그지? 25328,000 여기서 보충액을 플러스 시켜야 기말 잔액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자, 328,000 빼기 25328,000 하면 1,000만 원 나온다 그지? 요 금액을 보충액에다가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기말 잔액이 계라는 란에 딱 표시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도 초과 금액 24084,270 우리가 아까 열심히 분석했던 그 숫자가 톡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기초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기초 금액 7,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얼마였습니까? 13250,000 이렇게 입력하면 작년도의 한도 초과액 13250,000만큼 마이너스 세무조정해야 됩니다 라고 딱 표시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서식 작성 끝났고 세무조정 합시다.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아니 외상 매출금 아니고 받을 엄에 대해서 2,500만 원 대손금 부인 있었다 그지? 이 부분 세무조정하자. 대손금 부인액이라고 입력해도 됩니다만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직접 입력 클릭해서 그냥 계정 과목인 받을 엄으로 저는 입력할래요. 2500000 뭡니까? 유보지 뭐.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이제 입력합시다. 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요? 24084 270 24084 270 됐습니다. 플러스 유보 2층까지. 그 다음에 정기 대손충당금이다. 그지?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요? 13250,000 마이너스 유보고 엄밀히 따지면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정 등록도 끝났다. 종료 버튼 누릅시다. 됐습니다. 메뉴 닫으시고요. 3번 문항 봅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습니다. 오케이. 3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세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고요. 제품 매출액 중에서 특수 관계자에 대한 금액 포함되어 있답니다. 상품 및 제품 매출 관련 세무조정은 없었다. 접대비 내역은 장부상 접대비 내역 다음과 같답니다. 접대비 판관비 중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3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사적 사용경비다 그지? 송금 불산입 소득처분 상여 되겠습니다. 위의 표와 별도로 판매 거래처에 경조사비 50만 원 한 건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판관비 접대비로 회계 처리한 게 한 건 있답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법인 조정 탭 다시 누르고 접대비 조정 명세서 메뉴 엽니다.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시다. 그러면 필요한 내용 딱 불러질 거다. 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두 개 합해 보면 얼마라고요? 830-000-000 플러스 1390-000-000 돼 보면 2220
000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억 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액이다, 그지? 2억 원을 이렇게 적어주면 특정 수익 금액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과 일반 수익 금액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질 겁니다. 이 금액이. 자, 그리고 판관비에 대해서 전표 입력할 때 저교를 따박따박 입력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싹 불러와지더라 이겁니다. 자, 이 내용 제시되어 있는 자료와 아마도 일치할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접대비 재조경비는 3,400만 원이에요. 됐지요? 그 다음에 접대비 판관비는 2,100만 원이야. 2,150이라고 왜 50만 원 차이는 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요 위에 표와 별도로 2,100만 원과 별도로 50만 원이 한 건 더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150만 원이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50만 원 경조사비 부분은 요 중간 쪽에 자동으로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교를 딱딱 그렇게 입력했거든요. 됐습니다. 자, 건당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인카드 써야 되는데, 그지? 임직원 개인 카드로 썼답니다. 이거 인정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과 4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될 거다. 그죠? 그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저교를 그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서식에서 자동으로 불러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 차원에서는 약간 싱거울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되니까 할 수 없어. 이게 사실은 실무상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자, 요 두 금액 송금 불산입 돼야 되겠고, 자, 경조사비의 경우 20만 원까지는 인정되는데 50만 원은 안 된다, 그지? 그래서 법정 증빙이 없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할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자료로 5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합해서, 그지? 550만 원 송금 불산입 됩니다라고 자동으로 싹 끌고 와진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미진한 부분만 좀 보완하면 되겠다, 그죠? 자, 사적 사용경비 300만 원 있었다, 그지? 이거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판관비 접대비에 300만 원 있었게 있답니다. 판관비 접대비 요 금액 중에서 300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입 되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토탈 을이라는 탭을 통해서 송금 불산입 확인할 수 있는 거는 4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토탈 850만 원만큼 송금 불산입 되어야 됩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도 초과액은 갑 탭에서 자동으로 계산될 거다, 그지? 한도 초과액은 얼마라고요? 189200000입니다라고 자동으로 계산되더라. 세무조정 이제 하나씩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제 세무조정 입력하면 되겠고, 이제 부연 설명 조금만 더 하고 진행합시다. 자, 을탭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자동으로 끌려오는 거니까 뭐 정답으로 인정되겠지만 조금 이제 서식 작성을 정확하게 제대로 좀 보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채점 대상은 아닐 거야. 뭐 이렇게 놔둬도 정답 인정될 거야. 그런데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다 이겁니다. 자, 2,150만 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건당 만원 초과분 또는 경조사비라면 건당 20만 원 초과분이 총 초과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총 초과 금액은 입력하는 논리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건당 만원 초과 또는 건당 20만 원 초과를 입력하되 상단부에 뭔가가 입력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입력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150만 원 중에서 초과 금액은 요거 맞지만 그 중에서 사적 사용경비 300만 원은 이미 상단부에서 빠져버렸어, 그지? 그리고 요 300만 원은 한 건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당 만원 초과분 맞다, 그지? 그래서 요 2,100만 원에서 300만 원 차감하는 게 사실 맞다 이겁니다. 서식 작성을 정확하게 하냐라고 한번 따져보면. 그래서 2,10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 2,100만 원에서 상단부에 기록되는 거는 그 사적 사용경비 300만 원 있잖아요, 그지? 요게 한 건이 만원 초과분이니까 총 초과 금액에서 차감돼야 된다 이겁니다. 상단부에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100만 원에서 300만 원 차감한 1,8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조금 정확한 서식, 을지에 대한 서식 작성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총 초과 금액 요구 안 고쳤다고 감점되지는 않아.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실무할 거잖아. 실무할 때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분석했으니까 조정 등록 입력합니다. 자 먼저 사적 사용 경비부터 입력합시다. 사적 사용 경비. 접대 비중 개인적 경비 뭐 이거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얼마? 300만 원. 상여였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이다 그지? 신용카드 등 자 다시 자,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요게 얼마였습니까? 열심히 집게 되는 게 550만 원이더라 그지? 토탈 을지에서 송금 불산입되던 게 85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300만 원은 사적 사용 경비로 송금 불산입이었고 나머지는 그지 100만 원, 400만 원, 50만 원 합한 게 뭐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으로 송금 불산입이었다. 그리고 한도 초과액은 그지 1892000이더라.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 작성 끝났다. 자, 메뉴 닫읍시다. 4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완성하세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답니다. 자, 메뉴 일단 열까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메뉴 열고요. 자, 이제 하나씩 해결합시다. 법인세 등이 있답니다. 이거 보자마자 뭡니까?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지 뭐, 그지? 자, 법인세 등 얼마? 1350000 기타 사회 유출. 그다음 퇴직급여 4천만 원인데요.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이고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3,500만 원이랍니다. 뭡니까? 임원 퇴직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이지 뭐. 됐습니까? 초과는 500만 원을 손금 불산입해야 될 것이다. 뭘로? 소득처분 상여지 뭐. 됐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얼마? 500만 원 상여. 그 다음 감가상각비 500만 원 업무용 승용차 2018년 1월 1일 취득분일입니다. 작년도에 취득했다 겁니다. 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거구 상각 범위액은 700만 원이랍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정액법 5년 내용연수로 강제 상각이라고 했다 그죠? 그 금액이 700만 원이래. 그런데 장부에는 500만 원만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부족한 200만 원을 손금 산입 마이너스 세무 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결산 조정 항목이 아니고 강제 조정 항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200만 원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라고 해야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풀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간 미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작업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지? 1단계가 조금 전에 했던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한다라는 것이고요. 요 1단계를 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연 8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사전 작업 의미였다 이겁니다. 1단계에서 끝나버리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용차에 관해서 비용이 제대로 인식되려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도 들어야 되고 만약에 1,000만 원이
자동차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 초과한다면 운행일지도 작성해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비용 손금으로 인정될 거고 다시 이제 3단계인 800만 원이라는 한도 테스트도 이제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겁니다. 1, 2, 3단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1단계에서 멈춰버리려고 이렇게 문제를 낸 것 자체는 이해는 갑니다만 좀 미진한 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제대로 문제를 수정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수정 시작한다. 수정 시작한다. 자, 열심히 글짓기 해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수정 부탁드립니다. 좀 아래쪽에 좀 길게 적어야 됩니다. 열심히 적었습니다. 전년도 초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내 취득 원가가 당초 취득할 때 취득 원가가 3,500만 원이었대. 3,500만 원. 아이고 3,500만 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업무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이며 상각비이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고 감가상각비 외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없다고 가정한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없다고 가정한다. 아따 말 길다 그죠? 뭐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정확하게 1, 2, 3단계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수정합시다. 수정해서 이제 풀어보자. 1단계 작업. 뭐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해 봅니다. 어떻게? 3,500만 원 빼기 잔존 가치는 0원으로 본다 그지? 3,500만 원 나누기 5 하면은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톡 튀어나온다. 장부에서 500만 원만 인식했다면 이제 뭐 마이너스 세무조정 200만 원을 1단계로 세무조정한다. 됐습니까? 2단계.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일단 가입해야 돼. 오케이, 요건 인정되었고. 감가상각비 외에 추가로 승용차 관련 비용이 있다면 전부 다 합산해 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넘어간다면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돼 또. 그런데 감가상각비 외에는 관련 비용이 없어. 그러면 1,000만 원보다 작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운행일지 아예 작성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전부 다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다. 2단계 이제 넘어갈 수 있다. 3단계 한도 테스트 800만 원 가지고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1단계에서 열심히 작업했던 이제 700만 원으로 됐어. 요 금액이 800만 원보다 작으니까 한도 초과 금액은 없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마이너스 200만 원이라는 세무조정이 딱 완벽하게 결론 나올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수정했고 이제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야.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자, 뭐 이런 거 있는데 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냥 직접 입력으로 해볼게요.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됐죠?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지 뭐.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지급 임차료 냈다는 겁니다. 전액 대표이사 사택에 대해서 지출된다. 업무 무관 비용이다라는 취지로 출제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수정 필요합니다. 자, 사택에 대해서 지출되는 거 업무 무관으로 보려면 어떤 거라고요? 출자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임원이면서 and 우리 회사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소액주주는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한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회사 임원이어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사택 지출이 업무 무관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랑 대표이사라고만 제시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앞에다가 여기 문구도 좀 이상하거든요. 요거를 그냥 아예 좀 고쳐 주십시오. 자, 대주주인, 대주주라고 딱 언급돼야 돼. 소액주주도 안 돼. 소액주주도 그냥 주식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인정해 주거든. 소액주주 아니면서 주식 가지고 있다. 이거 뭡니까? 대주주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사택에 대한 임차료이다. 임차료이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좀 고쳐주시면 확실한, 좀 정확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700만 원이 업무 무관 비용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송금 불산입 700만 원, 소득주분 뭘로? 주주이면서 우리 회사 임원이다. 배당인지 상여인지 헷갈린다, 그지? 뭐가 우선된다? 상여가 우선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상여라고 소득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임차료라고 적을까요? 임차료. 자, 직접 입력 클릭하고요. 사택 임차료라고 뭐 적을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얼마? 700만 원. 소득처분 상여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 끝났습니다. 5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값을을 작성하세요. 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 조정은 생략하십시오. 됐죠? 을표에 대한 내용, 을표 변동 내역, 그지? 그다음에 가표는 재무회계 모듈에 입력되어 있는 기장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 조정 로마자 2번 누르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메뉴 엽니다. 자, 을때부터 작성하자. 다른 문제에서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끌려올 건데 이 부분은 채점 안 하겠다 이겁니다. 이 문항 채점할 때에서는 무시해라. 제시되어 있는 것만 좀 잘 입력해달라 이겁니다. 자,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거 적어줍시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직접 입력 클릭해서 그냥 저는 뭐 어설픈 거 막 뜨는 거 싫거든요. 그냥 제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할 겁니다. 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그다음에 금액 얼마? 500만 원. 플러스 유보 500만 원이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다음 선급 비용이 돼서 플러스 유보가 1,000만 원 넘어왔다 이겁니다. 재고자산 평가감에 대해서 플러스 유보 500만 원이 넘어왔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 상태에서 자,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300만 원이랍니다. 대손충당금은 철저하게 총액법으로 접근한다, 그지?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액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그냥 감소가 돼버릴 거고, 이번에 새롭게 증가되는 거는 얼마라고요? 300만 원이라고.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선급비용 작년도에 플러스 세무조정이 있었고 유보가 지금 올해로 넘어왔는데 요 선급비용은 2019년도 올해 1월부터 3월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19년도 말에 있어서는 그냥 요 선급비용에 대한 기간이 전부 다 지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유보로 넘어온 거 그냥 없애버리면 될 겁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하면 된다. 자,
1,000만 원이라는 플러스 유보는 그대로 없어져 버리고 재고자산 평가감 500만 원입니다. 재고자산 평가감 된 재고자산은 올해 모두 팔렸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로 비용화되면서 없어져 버렸다 그지? 그러면 작년도의 유보 금액은 그냥 올해 없애버리면 될 겁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을표 작성 끝났고요. 자, 4번 내용도 있네요. 단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플러스 세무조정 유보로 될 거다 그지? 이 부분 반영해 주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기초금액은 없었어. 올해 세무조정을 통해서 플러스 유보가 생겼다 이겁니다.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지 입력 끝났고요. 위에 있는 거는 채점 대상 아니야. 이 문항에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네 가지 항목 이렇게 채점될 거다. 아시겠죠? 이렇게 입력하면 정답 인정. 자, 그다음 이제 가표 내용입니다. 자, 다른 내용 없고요. 왜 상단부만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상단부 자본금 및 잉여금의 계산, 그지? 이 부분은 뭘로? 회계 모듈에 있는 그 기장 데이터 가지고 입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회계 모듈 와가지고 재무 상태표 메뉴 열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열고 자,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자, 열 때 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올까요? 라고 묻는데요.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뭐 채점 대상은 채점하고는 관계없을 겁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뭐 아니요 저는 눌러볼게요. 현재 회계 모듈 입력돼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싹 불러가신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일정 기간 동안에 변동한 금액을 나타내 준다 그지? 이것도 유용하더라. 1월부터 12월. 자, 그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 재무상태표, 잉여금, 처분 계산서 됐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회해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 보면서 자본에 대해서 기초금액을 쭉 적어주면 되겠다. 기초가 그지? 작년도 금액이 오른쪽에 올해 말 금액이 왼쪽에 표시됩니다. 요 금액 보면서 하나씩 입력해 주자. 자본금은 변동 없고 자본잉여금은 변동 없고 자본조정은 아예 금액이 없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조금 변동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조금 변동이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포맷 입력합니다. 자, 자본금 기초금액 회계 모듈 우리 조금 전에 열어봤잖아, 그지? 그거 가지고 지금 입력하는 겁니다. 자, 약간 이렇게 이동할까? 자, 이동합니다. 아이고, 보기 귀찮다, 그지? 자, 3억 원, 252만 원, 요거는 변동이 없었어. 3억 원. 252만 원. 요거는 기초금액이랑 기말금액 변동이 없었어. 그러면 증가, 감소 뭐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삭제해 버리는 거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조정은 아예 0원이었고.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기초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아이고. 자, 기초금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었네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이 300-017-008 아우 숫자 길다. 300-017-008 됐습니까? 300-017-008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말의 자본의 합계는 601-537-008이었었다 이겁니다. 됐고요. 자, 이제 증가 감소 입력해 줍시다. 자,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only 매도 가능 증권밖에 없었다, 그지? 요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용 보아도 되고, 조금 더 편한 거는 일개표, 월개표더라 이겁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에서 자본 쪽으로 가봅니다. 자, 자본 쪽으로 가보니까, 그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 동안 변동한 금액이 얼마라고? 차변에 5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 수 있다. 뭐였다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분께 봅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12월 31일에 회계 처리가 되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자, 기존에 100만 원 있었는데 150만 원으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회계 처리가 차변으로 회계 처리된 건데 재무 상태표상 자본, 즉 오른쪽에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초 금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었다 이겁니다. 요게 마이너스 150만 원 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되겠습니까? 자, 출발점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었는데 요게 마이너스 150만 원 되려면 증가 쪽에다가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다음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자, 일개표, 월개표를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우리 프로그램 성격상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은 최종 재무제표 사용할 때 작성할 때 사용하고 기중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요상하게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이때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조금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뭐밖에 없다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밖에 없답니다. 자, 기초 기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변동 내역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아이고, 그죠? 자, 요거 확인합니다.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게 이렇게 있었고 올해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됐죠? 그래서 증가 쪽에다가 81 499 235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다. 자, 81 499 235 이렇게 입력하면 완성됐고요. 항상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자, 기말의 계라고 되어 있는 요 금액은 항상 재무상태표상 올해 기말의 자본 총액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다. 그지? 자, 682 536 243 확인해 볼까? 자, 재무상태표의 기말 자본 총액 682 536 243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검증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5번 문항 작성도 끝났다. 메뉴 닫읍시다. 지금까지 제 8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